수요일 2부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앞서 1부 시간에 산타가 미국에서 아직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네, 뭐 계속 가고 있죠. 네. 센티먼트 지표를 보면은 과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포 탐욕 지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사실 지금 8주 연속 상승이거든요. 네. 이번 주 오르면 9주입니다. 9주 이번 주까지 9주가 오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열인 것 같다라고 이제 자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차익 실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좀 큰 그림을 좀 보자. 지금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지금 돈을 더 집어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제가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저희는 한 톨도 아까워서 현금이 거의 0.001% 이런 식으로 거의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뭐 올해를 리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상고, 하중 또는 하고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7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조정이 최대 조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되돌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10월 달부터 어느 정도 시점부터 되돌릴 거고, 생각보다 좀 늦게 되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11월, 12월, 올해 1월, 내년 1월, 2월, 3월까지는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을 계속해서 최대한 소진을 하고 있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현금 없어야 된다. 현금을 가져가는 시기는 글쎄요. 아마 내년 3월 지나면 조금 늘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을 또 전망을 해보자면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년은 조금 약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눠보자고요. 올해는 상고, 하중, 또는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세분화시켜서 그러니까 올해는 상반기가 계속 좋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좀 빨리 조정이 조금 올 수는 있는데 그게 내년 3월 내지 4월 늦으면 한 5월쯤에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와서 그 조정의 폭에 있어서는 한 5% 많이 보면 10% 정도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되돌리는 시기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3, 4분기 이전에 또 다시 사야 된다. 3, 4분기가 지나 50% 맞추기 힘들 것 같아요. 3, 4분기에 3, 4분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9월 말까지는 다시 재사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의 조정, 그리고 다시 4, 4분기 상승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거는 너무 세분화시켜서 보는 거죠. 이게 한국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길게 봅시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비관적이고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이제 큰 그림을 보면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조심하는 시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오를까에 대한 두려움을 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헷갈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자, 이제 금리를 내년에 인하한다. 이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립니다. 전략이. 자, 예를 들어서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내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많이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아시죠? 미 연준은 3번. 근데 시장은 5번, 많이는 7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둔화하고 빨리 침체로 갈 거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내려줘야 된다. 자,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 그게 맞다고 한다면 주식은 내년 3월쯤 되면은 마지막으로 금리를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첫 때 그때부터 던지셔야죠. 그렇죠? 경기가 빨리 쿨다운 될 거고 그래서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될 거고 그럼 그걸 던지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채권을 사야 되겠죠. 그죠?
저 지금 풋을 사야죠. 할 뻔했네요. 거치신. 그거는 뭐 그 야수의 심장이신 거고. 네. 네. 예. 그 전략은 예, 너무 이게 한국의 트레이더들 너무 많이 보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전략은 채권을 많이 사셔야 되고 주식은 왕창 줄이셔야 되고 이 전략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 저희가 이번 주 제가 투자 레터를 내보내면서 이제 채권 팔자. 심지어 저는 예. 너무 많이 내렸다. 너무 생각보다 많이 경기 둔화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금리 3번만 내려줘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경기가 너무 좋을까 봐 걱정이다. 저는. 예. 그래서 자꾸 95년과 2000년을 비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95년 2월 달에 금리가 마지막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나고 나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6개월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4개월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내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2개월 지나고 나서 또 내렸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마지막 올리고 나서 0.75 내리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정확하게 1년이에요. 세 차례 내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내렸다라는 건 사실 좀 빠르게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하고 비교했었을 때. 그렇게 내려줬는데도 경기가 쿨다운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굉장히 좋았어요.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3번 내리고 나서 아예 안 내렸어요. 1년 내내. 그리고 오히려 한 번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IMF 위기, 아시아 금융 위기가 터지니까 미 연준이 세 차례 금리를 10월, 11월, 12월 98년도에 세 차례 빠르게 내렸어요. 근데 이것도 내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완전 거품이 들어온 거죠. 저희 후에 나스닥이 2배 반 올랐습니다. 네. 저희 1년 반 만에. 네. 그러니까 총 금리 내린 폭을 보시면은 얼마죠? 1.25%밖에 안 돼요. 그렇게 내리고 나니까 폭등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과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이 인터넷 사이클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높여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자꾸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내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열 현상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지금 현재의 예측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2024년에 어떻게 지금 예측이 들어가고 있냐? 마지막으로 금리 올린 게 언제죠? 7월에 올렸던 올해 7월에 걸로 올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3월부터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보다 더 늦어요.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기가 센데 네. 예를 들어 뭐 네. 대출이나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출이 늘었고 그래서 뭐 상호형 부동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좋은데 금리가 높아진 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올 거기 때문에 지금 경기 좋은 것만 가지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왜냐면 95년에는 사실 저때 미국 가계나 훨씬 더 건전했던 거 맞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지금이 더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세요? 대출이 안 늘었어요. 대출이 안 늘어서 자, 대차대조 지난 12개월 동안에 대출이 안 늘었습니다. 네. 네. 그 12개월 동안 대출이 안 늘었는데 경제가 이렇게 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세이빙스 레이쇼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비율과 기업부채 비율이 더 낮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는 6개월 지나고 나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예측이 되는 게 8개월 지나고 나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다.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옛날에는 계속 내렸으니까 계속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매 만날 때마다 8번 만나잖아요. 8번 만났는데 처음에 1월 달에는 안 내리고 3월부터 내리니까 7번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로 많이 내리는 게 1.75% 내린다라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4사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4사분기 경제 성장률 나왔어요. 네. 3% 또 나와요. 왜 내려요? 내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내년에 예상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내년에 대출 증가율이 이제 실질적으로 다시 10%대로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경기가 또 안 둔화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너무 강하다. 경기에 대한 시각과 전체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의 업사이드 리스크가 훨씬 더 강하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강해 보이지 않는다. 제 눈에는.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미 연준이 정말 이렇게 금리를 내리잖아요. 대출 증가율이요. 제가 볼 때는 10%는 당연히 넘어갈 것 같고요. 네. 예, 왜냐하면 금리가 빨리 떨어질 거니까 빨리 대출해줘야 되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은 진짜 정확하게 닷컴 버블의 재현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1년 동안에 1.25%에서 1.75% 내려버린다 금리를.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블룸버그나 팩스 컨센서스에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 미국 GDP 성장률이 매우 낮아요. 일단은 그 훌륭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그걸로만 놓고 보면 3분기 GDP 정점에서 쭉 빠지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GDP 성장률이 2%대 계속 이렇게 갈 거다. 근데 이제 매 평균인 분기마다. 거니까 컨센서스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카노미스트의 예상은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니까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원인으로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소비가 안 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쓸 돈이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금리가 높아진 상태가 유지되면은 벌어지는 거다. 얼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온 거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뭐 저는 또 말씀을 드리지만, 네. 예, 제가 은행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가계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네. 현재의 가계가 부채를 갖고 있는 비중과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모든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훨씬 더 빌릴 수 있는, 땡길 수 있는 여력이 커요. 본부장님. 네. 개인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네.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수준 정도로 올라와 있다는 거는 위험도를 얼마나 가중을 두고 계세요? 네, 그 부분을 여러 번 짚어드렸고요. 네. 네. 원래 신용카드의 연체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출이 계속 안 늘고 있으면은 예, 그렇게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금리를 먼저 올려요. 네, 금리를 이제 신용카드 대출이 굉장히 경기가 좋을 때는 뭐 대출 금리 평균이 한 뭐 12%대까지도 떨어지는데 네네. 예,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서 16%, 보통 신규 대출해 준 건 대부분 20%대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리볼빙 크레딧을 잘 안 쓰는 데하고 달라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떤 큰 위기가 터지고 경기가 침체로 가려면은 그 연체율이 어느 정도 수준을 돌파를 해야 돼요. 네. 그 숫자를 우리가 계산했었을 때 최대한 6, 7%는 뚫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겨우 뭐 4,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가계 연체율은 올라가고 있긴 한데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아직 3분의 2도 안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 네. 만약에 대출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느는 속도가 지금 은행권의 예대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시 상승을 하는 주간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온다. 그럼 연체율이 또 먼저 떨어져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기가 엄청나게 빨리 식을 거다라는 게 전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드렸고 절대 수준이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여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여기에 지금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해석할 때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지고 있다? 아, 이거 골치 아픈데? 인플레이션에 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게 어떻게 지금 저희가 자꾸 조금 요즘에 해석을 하고 있냐면 네. 95년, 2000년 사이클하고 비슷하다고 자꾸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임금이 올라가는 이유가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물론 그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저소득층은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그분들이야 스킬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보통 생산성이 높아지면 이제 우리가 차트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놓으면 임금 상승하는 부분,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이 차트가 한번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위에 실질 금리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득은 늘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산성 향상이 들어오면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생산성 향상이 지난 2분기 동안 연속으로
거의 4%대 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요. 그리고 그 소득이 느는 부분이 어떤 과열 현상을 만들지 않고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기가.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3, 4분기, 4, 4분기에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내년에는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걱정이긴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 성장률과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와 생산성 향상을 다 더해 봤었을 때 미국이 뭔가 구조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까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너무 빠르게 내려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자꾸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무슨 전략을 펴야 되냐면 yield curve stiffening 전략이라고 해서요. 그 yield curve가 지금 인버스, 그러니까 역마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가 높고 장기가 낮아요. 네네. 근데 이거가 이렇게 될 거다. 이 전략을 펴는 거죠. 그래서 장기는 안 떨어지고요. 단기가 떨어지는 거. 자, 이게 정말로 좋은 현상입니다. 어디에? 채권이 아니고요. 주식에. 주식에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기의 금리가 안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장기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GDP 실질 성장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이 같이 안 올라가니까 단기는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전략을 편다면 이렇게 해야죠.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 네네. 단기를 투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채권이 아니고 주식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략을 자꾸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식 스윗스팟이다. 미국으로 봤었을 때. 한국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부터 지켜볼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개는 딱 두 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생산성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요 두 개만 계속 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게 제가 예측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의 전략이 안 바뀌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PC 인플레이션 숫자들을 보시면은 96년에 이렇게 좀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2%에서 2.5% 사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훅 떨어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2%가 떨어져요. PC 인플레이션이. 자, 그리고 근원 PC는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유가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보시면은 2.4%이던 것이 계속 떨어져서 1%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 떨어진 폭을 보시면은 자그마치 1.5%가 떨어져요.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주식을 좋게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 PC 인플레이션이 7%대에서 지금 2.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차트처럼 요 구간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거냐,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게 나올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할 거고요. 계속 볼 겁니다. 그 다음에 PC 인플레이션은 이때 보시면 2.4에서 1.0으로 떨어졌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3.1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실 1.5%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걸 볼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의 논리가 틀리지 않았다. 즉,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는데 천천히 내려주면 된다. 그리고 일드 커브가 천천히 정상화되는 모습일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채권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전략이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장기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결국은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지표를 보고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생산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숫자는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네. 계속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산성이 안 늘어요. 그러면 이제 또 논리가 바뀌겠죠. 인플레이션 빠지고 장기금리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식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전략을 확 바꿔야 되겠죠. 주식 던지고 채권 사는데 장기 단기 상관없이 다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실질 금리가 빠르게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실질 금리가 2.5%에서 지금 1.67까지 떨어졌는데 계속 이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주식에 대해서 계속 좋게 보셔야 됩니다. 이 구간 95년부터 98년에서도 실질 금리가 4%에서 2%로 2%포인트가 떨어지는 구간이 나타났고요. 이 구간에 굉장히 장이 좋았어요. 지금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까지 떨어질지 보면서 판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생산성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을 결정해 주는 가장 큰 요소인데 제가 요즘에 좀 고민하는 거는 저는 그래도 캐시우드님 정도까지 강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리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는 게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캐시우드.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최근에 한 큰 강연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혁신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2, 3% 이게 아니고요. 6%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요즘에 자꾸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 생산성이 높아지는 숫자가 계속 확인이 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속도가 과거처럼 2%의 평균치를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그거를 좀 끌어올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면 장기금리는 지금 현재 3.9%에서 아무리 많이 떨어져 봤자 3.5 끝. 그러니까 이 금리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또는 우리나라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얼마냐면 3.2예요. 미국이 3.5까지밖에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더 떨어질까요? 그건 잘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전략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희는 채권을 조금씩 줄이고 오히려 주식 쪽을 더 늘리는 전략을 펴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주도해 주는 게 AI와 로봇 산업이고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을지 모른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 다들 한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게 이제 실적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하우스가 내년도 EPS 증가율이 5%가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컨센서스는 얼마냐면요. 10%가 조금 넘어요. S&P 500 기준으로요? 네, S&P 500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5%냐 10%냐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도 그 순이익 마진율을 얼마를 잡고 있냐면요. 지금 3, 4분기 숫자가 나온 게 12.3%로 끝났어요. 원래 이거 들어가기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11.6%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0.6%포인트나 뭐 거의 0.7%포인트가 더 높았어요. 지금 4, 4분기 숫자가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11.1이 들어가고 있어요. 갑자기 뚝 떨어진다라고 지금 예측을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내년도에 11%대 초반 중반을 지금 넣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생산성 상승이 맞다면 저희는 마진이 그렇게 안 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익 증가율이 10%는 당연히 나온다. 심지어 더 나오면 15%도 나올 수 있다. 까지도 저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지금 자꾸 좀 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익 증가율이 10% 이상을 창출해주는 기업이 있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계속 늘릴 겁니다. 오히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그러면 별로 고민을 안 하시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자, 고민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19배가 조금 넘어요. 자, 19배죠. 자, 그럼 이제 이 19배를 무엇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냐면 10%의 이익 증가율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9배가 비싸냐? 비싸지는 않아요. 저희 눈에는. 왜냐면 금리가 지금 4%대로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P 멀티플 익스펜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3% 밑으로 떨어져서 2%까지 떨어진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PER이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균 PER이 19배, 18배이던 게 22배로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지금 이익 증가율이 10%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당연히 20%가 나오겠죠. 네. 예.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는데 네.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익 증가율이 10%가 아니라 15%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죠. 네. 그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지켜보는 게 네. AI 사이클과 전체적인 이 생산성 향상의 사이클과 기업들의 마진이 어떻게 변하는지 부분을 자꾸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도표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즉 제조업이 원가 절감이 일어나면서 마진 개선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계속해서 신규 수요 창출이 AI로서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로봇은 제조 쪽일 거고 서비스는 AI일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답이 다음에 나오죠. 만약에 이게 일어난다 그러면 원자재 투자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유가 투자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유가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그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오히려 IT, 테크 사이클, 반도체,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로봇 관련된 쪽, 뭐, 그게 이제 뭐 테슬라가 되던 아니면 테슬라가 로봇을 이용해서 기가 팩토리를 돌리던 뭐든 간에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앞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 이 차트를 보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내년도의 실질 성장률이 미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1.4%로 떨어질 거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금리를 3번만 내려줘도 제가 볼 때는 2.2%로 나올 것 같다. 자, 올해 성장률이 2.6이에요. 네. 내년에 2.2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럼 떨어진다는 거죠. 그건 이제 하드 랜딩이 전혀 아니죠. 소프트 랜딩 중에서도 아주 거의 뭐 노 랜딩 정도까지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게 2.2가 아니고요. 올해 2.6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올 거냐? 생산성 향상에서 올 거다. 그 차트가 오른쪽에 있는 차트입니다. 네. 과거에 3%대의 상승률에서 뚝 떨어져서 2%대의 상승을 계속 보이다가 최근 나오고 있는 숫자가 3%가 지금 2분기 연속으로 찍히고 있어요. 그죠? 그게 놈이 된다. 그럼 어떡합니까? 장기금리가 떨어질까요? 잘 안 떨어지겠죠. 단기금리는 떨어뜨릴 수 있겠죠. 왜?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지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기서 수익을 올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질문. 내년도 달러는 강세를 예상하세요? 약세. 약세예요? 대신에 초약세가 아니고요. 아주 천천히 약세. 네. 그래서 지금 101.7 정도 되는데 네. 아마 뭐 떨어지면 100 깨질 거고 많이 떨어져야 뭐 95 정도. 예, 그래서 한 2%에서 5% 정도의 하락률 정도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2부 시간 알차게 이렇게 시간 꽉 채워봤고요. 지금까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